서울 강남구 미정백화점 11층 명품관. 오후 2시. 샹들리에 불빛이 은은하게 비추는 가운데 이하나는 오늘도 완벽한 미소로 고객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30살의 하나는 이곳 명품관에서 수석 판매사원으로 일하며 뛰어난 실력으로 인정받고 있었죠. 그녀의 우아한 손길이 명품 핸드백을 정리할 때마다 마치 예술작품을 다루는 것처럼 세심했습니다. 하나는 어려서부터 남다른 미적 감각을 보여왔어요. 보육원에서 자랄 때도 색깔을 맞추거나 물건을 배치하는 일에 특별한 재능이 있었죠. 선생님, 하나는 정말 예술가가 될 것 같아요. 보육원 선생님들이 자주 하던 말이었습니다. 그 재능이 지금 명품 디스플레이를 정리하는 섬세한 솜씨로 이어진 거였어요. 고객님, 이 제품은 올 시즌 신작으로 전 세계에서 단 100개만 제작된 한정판이에요. 하나의 목소리는 부드러우면서도 전문적이었습니다. 그녀는 각 브랜드의 역사와 특징을 모두 꿰고 있었죠. 퇴근 후에도 패션 잡지를 읽고 온라인 강의를 들으며 끊임없이 공부했거든요. 고객이 제품을 살펴보는 동안 하나는 습관적으로 목에 걸린 작은 목걸이를 만졌어요. 은으로 만든 작은 달 모양 펜던트였는데 보육원을 나올 때 원장 선생님이 주신 것이었습니다. 이건 내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거야. 내 부모님이 남긴 유일한 선물이지. 원장 선생님의 말씀이 아직도 기억났어요. 하나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면 무의식적으로 이 목걸이를 만지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버릇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동료들은 그저 하나가 침착하고 우아한 사람이라고만 생각했죠. 같은 시각 미정기업 본사 25층 회장실에서는 문정숙 회장이 원래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65살의 그녀는 30년 전 남편과 이혼한 후 혼자 힘으로 작은 무역회사를 키워 지금의 미정기업을 만들어낸 강인한 여성이었죠.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여성 CEO로 성공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문정숙의 사무실 벽에는 여러 개의 상장과 인증서가 걸려 있었어요. 올해의 여성 경영인상, 사회공헌 우수기업상 등 화려한 성과들이었죠. 하지만 그 모든 성공 뒤에는 씻을 수 없는 상처가 있었습니다. 성공을 위해 포기해야 했던 것들, 특히 가장 소중했던 것을 잃어버린 아픔이 있었어요. 하늘아. 문정숙은 서랍 깊숙이 숨겨둔 오래된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25년 전 5살이던 딸 하늘이가 시장에서 사라진 그날의 기억은 아직도 생생했죠. 이혼 소송으로 지쳐있던 그녀가 잠시 한눈을 판 사이 딸은 영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때의 기억이 되살아났어요. 엄마, 저기 예쁜 풍선 사줘. 하늘이가 작은 손을 잡아 끌며 조르던 모습, 그 맑은 웃음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문정숙은 풍선을 사러 가는 길에 잠시 다른 곳을 보았고 그 짧은 순간에 하늘이는 사라져버렸어요. 경찰서에는 신고했습니까? 실종아동 전단지는 배포됐나요? 그날 밤부터 시작된 긴 악몽의 시간들. 문정숙은 모든 방법을 동원했지만 딸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희망은 줄어들었고 결국 그녀는 딸 없는 삶을 받아들여야 했어요. 이틀 후 오전 미정백화점 명품관은 평소보다 분주했습니다. 문정숙의 정기 매장 점검일이었거든요. 매달 셋째 주 화요일 그녀는 반드시 백화점을 직접 방문해서 매장 운영 상황을 점검했어요. 이는 단순한 형식적 점검이 아니었습니다.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고객들의 반응을 직접 확인하는 중요한 시간이었죠. 오늘 회장님 오시는 거 맞죠? 명품관 직원들은 모두 긴장하고 있었어요. 문정숙은 예리한 눈으로 모든 세부 사항을 파악하는 것으로 유명했거든요. 매장 정리 상태부터 직원들의 고객 응대까지 그녀의 시선을 피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는 오늘도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어요. 매장의 모든 제품이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신상품들의 진열도 그녀만의 섬세한 감각으로 배치되어 있었죠. 이 스카프는 조명을 받으면 색감이 더욱 살아나니까 여기 놓는 게 좋겠어. 하나의 디스플레이 감각은 동료들도 인정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오전 10시 정각, 문정숙이 백화점에 도착했어요. 그녀의 발걸음은 여전히 당당했고 검은색 테일러드 재킷을 입은 모습은 권위 있으면서도 우아했습니다. 각 매장별 실적은 어떻습니까? 문정숙의 첫 질문에 점장이 긴장하며 보고서를 펼쳤어요. 지난달 대비 12% 성장했습니다. 특히 명품관의 실적이 두드러지는데 점장이 상세히 보고하는 동안 문정숙은 매장을 둘러봤어요. 각 브랜드 코너의 정리 상태, 고객 동선, 그리고 직원들의 움직임까지 모든 걸 관찰했습니다. 그런데 명품관을 둘러보던 문정숙의 시선이 하나에게 머물렀어요. 하나는 그때 한 VIP 고객에게 신상품 시계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계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마스터 워치메이커가 직접 제작한 것으로 하나의 전문적인 설명이 귀에 들어왔어요. 문정숙은 하나의 모습에서 뭔가 특별한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가 제품을 다루는 손길이 마치 예술 작품을 만지는 것처럼 섬세했어요. 특히 명품 스카프를 정리할 때 보여준 색감 조합 능력은 타고난 재능 같았죠. 저 직원은 언제부터 여기서 일했나요? 문정숙이 점장에게 물었어요. 하나 씨는 저희 매장의 베테랑입니다. 5년째 근무하고 계시는데 고객 응대 실력이 뛰어나서 VIP 고객들 사이에서도 유명해요. 점장의 설명을 들으며 문정숙은 계속 하나를 관찰했습니다. 하나가 고객과 대화하는 모습을 보니 더욱 인상적이었어요. 단순히 제품을 파는 게 아니라 고객의 라이프 스타일과 취향을 파악해서 최적의 제품을 추천하고 있었거든요. 고객님의 평소 스타일을 보니 이 가방이 정말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특히 고객님께서 자주 입으시는 베이지 톤 의상과 완벽하게 매치될 거예요. 문정숙은 하나의 우아한 손동작에 시선을 뺏겼어요. 제품을 설명할 때의 그 섬세한 제스처, 품격 있는 말투. 어딘지 모르게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따뜻한 감정이 올라왔지만 그 이유를 정확히 알 수는 없었어요. 고객님, 이 브로치는 어떠세요? 고객님의 재킷 라펠에 달면 정말 우아할 것 같은데. 하나가 고객에게 액세서리를 추천하는 모습을 보니 그녀의 미적 감각이 범상치 않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색상의 조화, 스타일의 밸런스까지 모든 걸 고려한 제안이었습니다. 문정숙이 더욱 놀란 것은 하나의 제품 지식이었어요. 이 가방의 가죽은 이탈리아 토스카나 지역에서 전통 방식으로 무드질한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깊은 색감을 갖게 되죠. 단순한 암기가 아니라 진정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설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정숙은 하나의 작은 습관도 놓치지 않았어요. 고객이 까다로운 질문을 할 때마다 하나가 무의식적으로 목에 걸린 작은 목걸이를 만지는 모습을 봤거든요. 그 작은 달 모양 펜던트를 살짝 만지며 마음을 진정시키는 듯한 모습이었죠. 저 목걸이. 문정숙의 마음 한구석에서 뭔가 떠오르려 했지만 명확하지 않았어요. 다만 어딘가에서 본 듯한 친숙함만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하나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나타나는 그 작은 버릇이 마음에 계속 남았어요. 실적도 우수하고 고객 만족도도 높습니다. 점장이 계속 설명했지만 문정숙의 관심은 온통 하나에게 집중되어 있었어요. 그녀의 모든 행동과 말투에서 느껴지는 품격, 그리고 타고난 듯한 예술적 감각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하나는 고객 상담을 마치고 매장 정리를 시작했어요. 그녀가 명품들을 배치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예술가 같았어요. 색상의 조화, 브랜드 간의 균형, 그리고 고객의 시선을 사로잡는 진열 방식까지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저 직원의 예술적 감각이 정말 뛰어나네요. 문정숙이 중얼거렸어요. 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하나 씨는 정말 특별한 재능이 있어요. 어릴 때부터 그런 감각이 있었던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문정숙은 점검을 마치고 나서도 하나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그녀의 우아한 손동작, 품격 있는 말투, 그리고 예술적 감각. 모든 것이 마음 깊은 곳에 어떤 기억을 건드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아직 알 수 없었어요. 며칠 후 미정백화점 명품관에 박소영이 나타났습니다. 문정숙의 며느리인 그녀는 결혼 후 미정기업 며느리라는 지위를 10분 활용하며 살아왔어요. 오늘도 최신 명품으로 온몸을 치장한 채 당당하게 매장에 들어섰습니다. 박소영은 명품 쇼핑할 때마다 특별한 규칙이 있었어요. 반드시 그 매장에서 가장 베테랑이고 실력 있는 직원에게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죠. 미정기업 며느리가 아무나한테 서비스 받을 순 없지. 그녀는 항상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지위를 보여주는 방법이라고 여겼거든요. 하나 씨 어디 있어요? 박소영이 매장에 들어서자마자 직원에게 물었어요. 하나는 이 매장에서 가장 실력 있는 판매사원으로 유명했거든요. VIP 고객들 사이에서도 하나 씨에게 서비스 받으면 절대 후회하지 않는다는 말이 돌 정도였습니다. 하나 씨는 지금 다른 고객님을 응대하고 계십니다. 직원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박소영은 하나가 있는 쪽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는 한 VIP 고객에게 새로 들어온 명품 시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었어요. 하나의 전문적인 설명을 듣고 있던 고객은 매우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역시 하나 씨 설명을 들으니 확신이 서네요. 박소영은 그 광경을 보며 점점 짜증이 났어요. 자신이 와 있는데 다른 고객을 먼저 응대한다는 것이 기분 나빴거든요. 저 고객은 언제 끝나요? 아마 15분 정도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직원의 대답에 박소영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15분? 내가 15분이나 기다려야 한다는 거야? 박소영의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직원이 도와드릴 수도. 다른 직원? 나는 하나한테만 서비스 받는다고. 주변에 있던 다른 고객들이 하나둘 시선을 돌렸어요. 박소영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미정기업 며느리인 자신이 다른 고객 때문에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이 자존심에 상처를 냈거든요. 하나, 이리 와봐. 박소영이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하나는 고객과의 상담을 중단할 수 없어서 정중하게 고개만 숙여 인사했어요. 지금 당장 와서 나한테 서비스해. 박소영의 목소리가 매장 전체에 울렸습니다. 하나는 난처한 표정으로 현재 응대 중인 고객을 바라봤어요. 죄송합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하나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박소영은 들을 생각이 없었어요. 기다리라고? 미정기업 며느리인데 왜 기다려야 해? 박소영의 말에 주변 분위기가 어색해졌습니다. 다른 VIP 고객들도 불편한 기색을 보였어요. 고객님, 정말 죄송합니다. 5분만 더 기다려주시면. 5분도 안 돼. 지금 당장. 박소영이 소리치자 매장 관리자가 상황을 파악하고 다가왔어요. 무슨 일이시죠? 이 직원이 고객을 무시하고 있어요. 하지만 관리자는 하나의 평소 일 처리를 잘 알고 있었죠. 하나 씨는 항상 순서대로. 순서? 미정기업 며느리가 순서를 지켜야 한다는 거야? 박소영의 말에 주변 분위기가 더욱 싸늘해졌어요. 결국 하나는 현재 고객에게 양해를 구하고 박소영을 먼저 응대해야 했습니다. 고객님, 정말 죄송합니다. 잠시 후에 계속하겠습니다.
원래 고객은 이해한다고 했지만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됐어. 이제 내 얘기 좀 들어봐. 박소영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하나를 건방진 직원으로 낙인 찍고 있었어요. 감히 나를 기다리게 하다니. 이날의 일은 박소영의 마음에 깊은 불쾌감을 남겼습니다. 하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박소영을 응대했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다른 고객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이런 식으로 일해야 하는 게 맞는 걸까요?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프로페셔널함을 유지했습니다. 상담을 마친 후 박소영은 만족스럽게 매장을 떠났지만 하나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은 계속 남아 있었어요. 다음에는 이런 일 없도록 해. 박소영의 마지막 말에는 위협의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직감했어요. 일주일 후 미정백화점에는 특별한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문정숙이 직접 모셔온 유럽 바이어들과 그들의 부인들이었죠. 오늘은 우리 한국 명품 시장의 트렌드를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문정숙의 말에 바이어들은 큰 관심을 보였어요. 이번 만남은 미정 기업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유럽 진출을 위한 첫 번째 단계였거든요. 문정숙은 이를 위해 몇 달 전부터 준비해 왔어요. 한국의 명품 소비 문화와 트렌드를 제대로 보여줘서 유럽 브랜드들과의 파트너십을 확대하려는 계획이었죠. 박소영도 이날을 위해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새로 산 샤넬 수트를 입고 에르메스 가방을 들고 왔어요. 시어머니 앞에서 자신의 능력을 과시할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어요. 시어머니는 워낙 예리한 분이라 자신의 부족한 점들을 금세 알아챌까봐 걱정됐거든요. 오늘만큼은 실수하면 안 돼. 박소영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죠. 한국의 명품 소비 패턴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사실 박소영은 며칠 동안 인터넷으로 명품 관련 자료들을 찾아봤어요. 각 브랜드의 역사나 특징 같은 것들을 외워두었죠. 이 정도면 바이어들 앞에서 충분히 지식을 뽐낼 수 있을 거야. 그녀는 자신만만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바이어 부인들과 마주하자 긴장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프랑스에서 온 마담 뒤부아는 샤넬의 오랜 고객으로 유명한 분이었어요. 이탈리아에서 온 시뇨라 로시는 구찌 가문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분이었죠. 이런 분들 앞에서 어설픈 지식을 뽐낼 수는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담들.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박소영이 어색한 영어로 인사했어요. 바이어 부인들은 정중하게 응답했지만 뭔가 아쉬운 표정이었죠. 문화적 차이와 언어의 벽이 느껴졌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봉주르, 마담. 하나의 유창한 프랑스어가 들려왔습니다. 바이어 부인 중 한 명이 프랑스어로 질문을 했는데 하나가 자연스럽게 대답한 거였죠. 이 브랜드의 디자인 철학은 동서양의 조화를 추구합니다. 특히 이번 컬렉션은 마담 뒤부아가 눈을 반짝였어요. 오, 정말 완벽한 프랑스어네요. 어디서 배우셨어요? 하나는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독학으로 공부했습니다. 고객님들께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어서요. 하나의 전문적인 설명에 바이어 부인들은 크게 감탄했습니다. 그녀는 각 브랜드의 역사부터 최신 트렌드까지 모든 걸 꿰고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단순한 암기가 아니라 진정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설명이었다는 점이었죠. 이 가방의 가죽은 프랑스 탄네리에서 특별히 제작된 것입니다. 전통적인 베지터블 태닝 방식을 사용해서 색감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깊어지죠. 하나의 설명을 들은 시뇨라 로시가 감탄했어요. 이런 세부 사항까지 아시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박소영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어요. 자신이 준비한 어설픈 영어 설명보다 하나의 프랑스어가 훨씬 자연스러웠거든요.
게다가 지식의 깊이도 비교가 안 됐습니다. 제가 설명드릴게요. 박소영이 끼어들려 했지만 바이어들은 이미 하나의 설명에 푹 빠져 있었어요. 하나는 각 제품의 장인 정신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 시계의 무브먼트는 스위스 르 브라수스에서 마스터 워치메이커가 직접 조립한 것이에요. 하나를 완성하는데 약 6개월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들이 바이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정말 놀랍네요. 이 직원분은 프랑스에서 공부하셨나요? 한 바이어가 문정숙에게 물었어요. 문정숙도 하나의 실력에 놀라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 수준이라면 유럽 본사에서 일해도 손색이 없을 것 같았어요. 하나는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독학으로 배웠습니다. 명품에 대한 공부를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녀의 말에 바이어들은 더욱 감탄했어요. 문정숙은 하나의 말을 들으며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독학으로 이 정도 실력을 갖췄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가 제품을 설명할 때 보여주는 섬세한 감각이 범상치 않았죠. 마치 타고난 예술적 재능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가 명품 스카프의 패턴을 설명하는 모습을 보니 더욱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패턴은 19세기 페르시아 카펫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전통적인 팔매트 무늬가 그녀의 손가락이 섬세하게 패턴을 따라가는 모습이 마치 예술가 같았죠. 이 가방의 스티칭 디테일을 보세요. 장인이 하나하나 손으로 작업한 흔적이 보이시죠? 하나가 돋보기로 세밀한 부분을 보여주자 바이어들은 연신 감탄했어요. 한국 직원 중에 이렇게 전문적인 분은 처음 봅니다. 박소영은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야 할 자리에서 하나가 모든 주목을 받고 있었거든요. 시어머니가 지켜보는 앞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자존심이 상했어요. 한 달 후 미정백화점 명품관에는 특별한 이벤트가 열렸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명품 브랜드의 신상품 런칭 행사였죠. 한정판 가방이 단 10개만 출시되어 VIP 고객들 사이에서 치열한 경쟁이 벌어졌습니다. 이 가방은 파리 본사에서 직접 제작된 것으로 아시아 전체에서도 서울에만 이 10개가 할당된 특별한 제품이었어요. 하나는 이날을 위해 일주일 전부터 준비했습니다. 예약 고객들의 명단을 정리하고 각 고객의 취향과 구매 이력을 꼼꼼히 체크했어요. VIP 고객들은 모두 까다로운 분들이라 완벽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했거든요. 이번 제품은 정말 특별해요. 고객님들께서 만족하실 것 같아요. 하나는 동료들에게 말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예약 고객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고객은 유명 재벌가의 부인이었습니다. 하나 씨, 오늘 정말 기대돼요. 파리에서도 구하기 힘든 제품이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전 세계에서 단 100개만 제작된 한정판이거든요. 하나는 고객 한 분 한 분께 정성껏 서비스를 제공했어요. 제품의 특징을 자세히 설명하고 고객의 스타일에 맞는 코디네이션까지 제안했죠. 이 가방은 고객님의 베이지색 코트와 완벽하게 어울릴 것 같아요. 하나의 섬세한 센스에 고객들은 모두 만족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갈 무렵 박소영이 명품관에 나타났어요. 오늘따라 그녀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지난번 바이어들과의 만남에서 창피를 당한 것을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날 하나가 자신보다 훨씬 뛰어난 모습을 보여준 것이 자존심에 큰 상처를 남겼죠. 오늘 한정판 가방 출시일이지? 박소영이 직원에게 물었어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제품이 예약 완료된 상태입니다. 직원의 대답에 박소영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예약? 누가 예약했는데? 박소영은 평소에도 명품에 대한 집착이 심했지만 오늘은 유독 더했어요.
최신 한정판을 소유한다는 것은 자신의 지위를 보여주는 상징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특히 시어머니 회사의 백화점에서 구매할 수 없다면 그것만큼 창피한 일도 없을 것 같았습니다. 하나는 그때 마지막 예약 고객에게 제품을 전달하고 있었어요. 고객님, 정말 잘 어울리세요. 이 가방은 고객님을 위해 태어난 것 같아요. 고객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구매를 완료했습니다. 하나 씨 덕분에 정말 좋은 제품을 샀네요. 박소영은 그 광경을 지켜보며 더욱 화가 났어요. 다른 고객들은 모두 원하는 제품을 구매하는데 자신만 빈손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게 참을 수 없었거든요. 하나, 이리 와봐. 박소영의 목소리가 매장 전체에 울렸습니다. 하나가 박소영에게 다가가자 주변 분위기가 긴장됐어요. 다른 고객들도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며 이쪽을 바라봤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하나는 여전히 정중한 태도를 유지했어요. 한정판 가방 하나 주문할게. 박소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나는 당황했어요. 죄송합니다만 이미 모든 제품이 예약 완료되어서. 예약? 그럼 취소하라고. 박소영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고객님, 이미 결제까지 완료된 상태라서 취소가 어려워요. 하나가 조심스럽게 설명했지만 박소영은 들을 생각이 없었어요. 어려워. 미정기업 며느리인데 뭐가 어려워? 주변에 있던 다른 VIP 고객들이 하나둘 시선을 돌렸습니다. 하나는 깊게 숨을 쉬며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저희는 모든 고객님께 공정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약 순서에 따라. 공정하다고? 내가 지금 나한테 원칙 운운하는 거야? 박소영의 목소리는 더욱 커졌죠. 하나는 여전히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사모님께서 원하신다면 비슷한 디자인의 다른 제품을 추천해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달에 출시 예정인 신상품도 미리 예약 가능하고요. 하지만 박소영은 이미 이성을 잃고 있었어요. 다른 제품? 나는 이거 아니면 안 된다고. 박 여사님, 일단 진정하시고 사무실에서 자세히 이야기해 보시죠. 관리자가 중재하려 했지만 박소영은 더욱 흥분했어요. 진정하라고? 누가 진정하래? 직원 주제에 손님한테 이래도 되는 거야? 주변에서 지켜보던 다른 VIP 고객들의 시선이 곱지 않았어요. 한 고객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런 식으로 행동하는 게 품격 있는 건가요? 또 다른 고객도 고개를 저었어요. 직원분이 얼마나 인내심이 강한지. 하나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프로페셔널함을 유지하려 애썼어요. 무의식적으로 목걸이를 살짝 만지며 마음을 진정시켰죠. 고객님, 목소리를 낮춰주시겠어요? 다른 고객님들께도 피해가. 피해? 내가 피해를 끼친다고? 박소영은 완전히 자제력을 잃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 속삭임, 그리고 하나의 침착한 태도, 모든 게 자신을 비웃는 것 같았어요. 내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상황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 치달았습니다. 내가 뭔데 나한테 안 된다고 해? 박소영이 소리치며 하나에게 한 발짝 더 다가섰어요. VIP 라운지에 있던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정말 불가능해요. 이미 다른 고객님께서. 하나가 끝까지 정중하게 설명하려 했지만 박소영은 더 이상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고객, 내가 바로 이 백화점 주인이나 다름없다고.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주변에서 지켜보던 다른 VIP 고객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저 여자 정말 미정기업 며느리 맞아? 직원분 참 대단하네. 저런 상황에서도 저렇게 침착할 수 있다니. 이런 속삭임들이 박소영의 귀에 들렸고 그녀의 자존심은 완전히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는지 알아? 박소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전부 너 때문이야. 내가 나를 바보로 만들고 있어. 하나는 정말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은 그저 직원으로서의 원칙을 지키려 했을 뿐인데요. 박 여사님, 정말 죄송합니다만. 하나가 마지막으로 상황을 수습하려 했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박소영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어요. 짝! VIP 라운지에 날카로운 소리가 울렸습니다. 박소영이 하나의 오른쪽 뺨을 힘껏 때린 거였어요. 모든 사람이 충격에 빠져 조용해졌습니다. 이런 일이 고급 백화점에서 벌어질 줄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하나는 뺨을 감싸며 한 발 뒤로 물러났어요. 그 순간 그녀의 왼쪽 손목이 드러났습니다. 손목 안쪽에 초승달 모양의 작은 점이 선명하게 보였죠. 그건 태어날 때부터 있던 하나의 특별한 표시였습니다. 바로 그때 문정숙이 유럽 바이어들과 함께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왔어요. 그녀는 VIP 라운지의 소란스러운 분위기를 느끼고 그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본 것은 뺨을 감싸고 있는 하나의 왼손목에 있는 초승달 모양점이었어요. 문정숙의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25년 전 5살 딸 하늘이의 손목에 있던 그 점과 똑같았거든요. 달님이 우리 딸에게 준 선물이야라고 했던 그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이럴 수가. 문정숙의 입에서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어요. 바이어들이 뭔가 이상함을 느끼고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미세스 문, 괜찮으세요? 한 바이어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하지만 문정숙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거든요. 하나가 뺨을 감싸고 있는 그 모습, 그리고 손목의 초승달점. 모든 게 25년 전 기억과 일치했어요. 하늘아. 그녀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박소영은 시어머니가 온 것도 모르고 계속 소리치고 있었어요. 이제 알겠지? 내가 함부로 행동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하지만 하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뺨을 감싸고 있을 뿐이었죠. 문정숙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바이어들에게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라고 말하고는 하나 앞에 섰어요. 괜찮습니까? 문정숙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고개를 들어 문정숙을 바라봤어요. 그 순간 문정숙은 더욱 확신했습니다. 하나의 눈매, 코의 모양, 그리고 입술. 모든 게 어린 하늘이와 닮아 있었어요. 특히 그녀가 스트레스 받을 때 목걸이를 만지는 버릇까지도 어린 하늘이가 인형을 만지던 모습과 똑같았습니다. 실례지만 문정숙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손목의 그 점은 언제부터? 하나는 당황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있었어요. 왜 그러시는지. 태어날 때부터. 문정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박소영이 뒤늦게 시어머니가 온 걸 알아챘어요. 어머니, 언제 오셨어요? 하지만 문정숙은 박소영을 보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만 바라보고 있었죠. 몇 살이세요? 30살입니다. 30살. 계산이 딱 맞았어요. 그날 밤 문정숙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하나의 왼손목에 있던 초승달 모양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30년 전 갓 태어난 하늘이를 처음 안았을 때 발견했던 그 특별한 표시와 똑같았거든요. 병원에서 간호사가 말했던 게 기억났어요. 이런 점은 정말 드물어요. 마치 달님이 특별히 선물해 주신 것 같네요. 정말 우리 하늘이일까? 문정숙은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5살 하늘이가 그림을 그리고 있는 사진이 있었어요. 그때도 하늘이는 스트레스 받으면 목에 걸린 작은 펜던트를 만지곤 했죠. 하나의 습관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그 작은 달 모양 펜던트는 하늘이가 태어났을 때 문정숙이 직접 사준 것이었어요.
사진을 보니 더 많은 기억들이 되살아났어요. 하늘이가 색연필로 그림을 그릴 때 보여주던 놀라운 색감, 장난감을 정리할 때의 섬세한 손길. 하나가 명품을 진열하는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혹시 정말 마음 한구석에서 희망이 커져갔어요. 다음 날 아침, 문정숙은 인사팀장을 불렀어요. 이하나 직원의 인사 기록을 가져와 주세요. 네, 회장님. 혹시 무슨 문제라도? 아니에요. 개인적인 확인 사항이 있어서요. 문정숙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만약 정말 하늘이라면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찼어요. 인사 기록을 받아본 문정숙은 손이 떨렸어요. 출생 연도는 정확히 맞았고 부모 항목에는 미상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에서 자랐다는 기록도 있었죠. 출생지도 서울시 중구. 하늘이가 사라진 곳과 같은 지역이었어요. 이럴 수가. 모든 상황이 들어맞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확신하기에는 아직 부족했습니다. 과학적인 증명이 필요했어요. 문정숙은 마음을 정하고 조심스럽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나가 사용한 물건에서 DNA를 채취해서 검사를 의뢰하기로 한 거였죠. 이것만이 확실한 방법이었어요. 며칠 후, 문정숙은 자연스럽게 명품관을 방문했어요. 하나 씨, 커피 한 잔 같이 할까요? 네. 저 같은 직원이 회장님과. 아니에요. 지난번 일로 마음이 쓰여서요. 박소영이 하나를 때린 일을 핑계 삼아 접근한 거였어요. 문정숙의 배려에 하나는 감동했습니다. 백화점 내 카페에서 둘이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문정숙은 하나를 유심히 관찰했어요. 그녀가 커피를 마시는 방식, 말하는 톤, 그리고 무의식적인 손동작들. 모든 게 어린 하늘이의 기억과 연결됐습니다. 특히 웃을 때 눈가에 생기는 작은 주름까지도 똑같았어요. 어려서 어떻게 지내셨어요? 문정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보육원에서 자랐어요. 부모님에 대한 기억은 거의 없고. 하나의 말에 문정숙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외로우셨겠어요. 처음엔 그랬지만 나중엔 괜찮았어요. 원장 선생님이 정말 잘해주셨거든요. 하나는 보육원에서의 기억을 조금씩 들려줬어요. 5살 때까지의 기억은 정말 희미해요. 가끔 꿈에서 누군가가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데 누군가가 부르는 소리? 문정숙의 심장이 빨라졌어요. 네, 따뜻하고 그리운 목소리. 그 말을 듣는 순간 문정숙은 눈물을 참기 어려웠어요. 자신이 매일 밤 부르던 이름, 하늘이. 딸이 그 목소리를 기억하고 있다니. 혹시 어릴 때 가지고 놀던 장난감이나 이 목걸이요. 하나가 목에 걸린 달 모양 펜던트를 만졌어요. 보육원 원장님이 제가 가지고 있던 유일한 물건이라고 하셨어요. 문정숙은 그 펜던트를 보며 확신했어요. 분명 자신이 하늘이에게 선물한 그것이었습니다. 정말 예쁘네요. 목소리를 간신히 가다듬으며 말했어요. 어릴 때부터 이걸 만지면 마음이 편해져요. 마치 누군가 저를 지켜주는 것 같아서. 하나가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문정숙은 조심스럽게 그녀의 커피컵을 챙겼어요. 마음이 급했지만 신중해야 했습니다. 만약 정말 하늘이라면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벅찼어요. 하지만 만약 아니라면 얼마나 실망스러울까요? 두려움과 희망이 교차했습니다. 보육원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문정숙이 다시 물었어요. 그림 그리기 시간이요. 다른 아이들보다 색깔 구분을 잘한다고 선생님들이 자주 칭찬해 주셨어요. 하나의 대답에 문정숙은 또 한 번 놀랐어요. 어린 하늘이도 색감이 뛰어났거든요. 지금도 예술적인 일을 하고 계시네요. 명품 디스플레이 보니까 정말 감각이 뛰어나던데. 감사해요. 어릴 때부터 예쁜 것들을 보면 어떻게 배치하면 좋을지
자연스럽게 떠올랐어요. 이 모든 대화가 문정숙에게는 확신을 더해줬습니다. 일주일 후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문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어요. 친자관계 확률 99.99%. 결과를 본 순간 문정숙은 주저앉았습니다. 정말이었어요. 하나는 그녀가 25년 동안 찾아 헤맨 딸이었습니다. 하늘아, 정말 내가 맞구나. 문정숙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밤을 울며 보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야 알게 된 진실. 딸이 바로 곁에 있었는데 모르고 지냈다는 사실이 더욱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서랍에서 하늘이의 어린 시절 사진들을 다시 꺼냈어요. 이제 하나와 어린 하늘이가 같은 사람이라는 걸 알고 보니 닮은 점들이 더욱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눈매, 코 모양, 그리고 웃는 모습까지.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은 것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치솟았습니다. 박소영이 자신의 딸을 때렸다는 사실을 생각하니 참을 수 없었어요. 감히. 문정숙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이제 모든 걸 정리할 때가 왔어요. 딸에게 진실을 알리고 박소영에게는 마땅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했습니다. 그날 밤 문정숙은 25년 만에 처음으로 평안한 잠에 들었어요. 딸을 찾았다는 기쁨, 그리고 이제 시작될 새로운 인생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내일부터는 정말 새로운 시작이 될 거예요. 사흘 후, 문정숙은 하나를 조용한 카페로 불렀습니다. 백화점 근처의 고급 호텔 라운지였는데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기에 적합한 곳이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25년 동안 품어왔던 그리움과 죄책감, 그리고 이제야 찾은 희망을 딸에게 전해야 할 때가 왔거든요. 하나는 긴장한 표정으로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혹시 지난번 박소영과의 일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걱정됐거든요. 문정숙이 이렇게 따로 만나자고 한 적은 처음이었으니까요. 회장님께서 저를 왜? 하나의 마음은 불안으로 가득했어요. 하나 씨, 앉으세요. 문정숙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부드러웠어요. 하지만 그 속에는 감출 수 없는 떨림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 불렀습니다. 문정숙은 테이블 위에 두꺼운 봉투를 놓았어요. 하나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 더욱 긴장했습니다. 이걸 먼저 보세요. 문정숙이 DNA 검사 결과지를 내밀었어요. 하나는 당황하며 서류를 받아봤습니다. 이게 뭔가요? 당신과 저의 친자 관계를 증명하는 검사 결과입니다. 문정숙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이 순간을 얼마나 오래 기다려왔는지 모릅니다. 하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류를 다시 봤습니다. 친자 관계? 저와 회장님이요? 그녀의 손이 떨렸어요. 99.99%라는 숫자가 눈에 들어왔지만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그럴 리가. 저는 그냥 백화점 직원이에요. 아니에요. 당신은 제가 잃어버린 딸입니다. 문정숙이 오래된 사진들을 꺼냈어요. 5살 하늘이가 그림을 그리고 있는 사진, 작은 펜던트를 목에 걸고 웃고 있는 사진들이었죠. 이 아이가 바로 당신이에요. 우리 하늘이. 하나는 사진들을 하나씩 들여다봤습니다. 어렴풋하게 기억나는 것 같기도 하고, 특히 펜던트를 목에 걸고 있는 사진을 보니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어요.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목걸이를 만졌습니다. 이 목걸이가 그때부터. 네, 맞아요. 그것도 그때 당신이 가지고 있던 거예요. 문정숙은 눈물을 참으며 25년 전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려줬습니다. 이혼 소송으로 힘들어하던 중 시장에서 하늘이를 잃어버린 일, 그날의 상황과 그 후로 계속 찾아 헤맨 이야기들을요. 그날 우리가 시장에 갔을 때 당신이 풍선을 사달라고 졸랐어요. 예쁜 달 모양 풍선이었죠.
달 모양 풍선. 하나의 기억 속에 어렴풋한 장면이 떠올랐어요. 엄마 손을 잡고 걸었던 기억, 그리고 갑자기 모든 게 사라진 듯한 느낌. 내가 잠시 다른 곳을 보는 사이에 당신이 사라졌어요. 아무리 찾아도, 경찰에 신고해도 찾을 수 없었어요. 문정숙의 목소리는 점점 떨렸습니다. 정말 미안해. 엄마가 한눈판 사이에 하루도 널 잊은 적이 없어. 매일 밤 하늘이를 찾는 꿈을 꿨단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지금까지 억눌러왔던 죄책감과 그리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하나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그럼 제가 정말 회장님의 딸인가요? 그래, 맞아. 내 딸이야. 우리 하늘이 맞아.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25년 만의 재회였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서로를 알아보고 있었나 봐요. 왼손목에 초승달점, 스트레스 받을 때 목걸이 만지는 버릇, 그리고 타고난 예술적 감각까지. 모든 게 어릴 때 하늘이와 똑같아. 문정숙이 하나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릴 때 너는 정말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어. 색연필로 예쁜 그림들을 많이 그렸지. 하나는 보육원에서의 기억을 떠올렸어요. 맞아요. 어릴 때부터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어요. 색깔 맞추는 것도. 그래, 색감이 정말 뛰어났어. 지금도 명품 디스플레이 하는 걸 보면 그때 그 재능이 그대로 이어진 것 같구나. 이제부터는 문하늘로 살아도 되나요? 하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이하나라는 이름은 보육원에서 지어준 것이었거든요. 당연하지. 그게 내 진짜 이름이니까. 문하늘. 우리 하늘이. 문정숙이 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하지만 하늘의 마음 한구석에는 걱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박소영 씨는 어떻게 되시는 거죠? 저를 때린 일 때문에. 문정숙의 표정이 단호해졌어요. 내 딸을 때린 사람을 그냥 둘 순 없어. 그건 내가 알아서 처리하마. 하지만 가족인데. 가족이라고 해서 잘못한 일을 용서할 수는 없어. 특히 내 딸에게 폭력을 행사한 일은 절대 용납할 수 없지. 문정숙은 이미 결심을 굳혔어요. 박소영에 대한 처벌은 피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문정숙은 박소영과 아들을 불러 모든 진실을 공개했어요. 내가 때린 그 직원이 바로 내 딸이다. 박소영은 청천벽력 같은 소리에 말을 잇지 못했어요. 딸이라뇨? 그럴 리가. DNA 검사 결과도 있어. 하나는 25년 전 잃어버린 내 딸이야. 박소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신이 때린 사람이 시어머니의 딸이라니. 상상도 못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감쌌구나. 박소영은 뒤늦게 깨달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이제 이 집에서 나가거라. 며느리 자격을 박탈하겠다. 문정숙의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에 박소영은 무릎이 꺾였습니다. 어머니, 저는 몰랐어요. 정말 몰랐다고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던 거죠. 몰랐다고 해서 폭력이 정당화되는 건 아니지. 너는 직원에게, 그리고 한 사람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혔어. 문정숙의 말에 박소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도 아내의 행동에 실망한 표정이었어요. 한 달 후, 하늘은 미정기업 부사장 겸 백화점 MD 디렉터로 취임했습니다. 모녀가 함께 기업을 이끌어가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 거였어요. 엄마, 정말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넌 내 딸이잖아. 그리고 이미 충분히 증명했어. 취임식 날, 하늘은 떨렸지만 당당했어요. 저는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고객과 직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백화점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녀의 취임사에 모든 직원이 박수를 보냈어요. 6개월 후
파리 패션위크에서 문정숙과 하늘이 나란히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세계적인 바이어들과 당당히 어깨를 나란히 하며 비즈니스 미팅을 하고 있었어요. 마담 문, 따님이 정말 뛰어나시네요. 프랑스 바이어가 감탄했습니다. 우리 딸이 최고야. 문정숙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있어서 가능한 일이에요. 하늘도 환하게 웃었어요. 두 사람은 이제 진정한 파트너였습니다. 혈육의 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완벽한 팀이었죠. 파리 샹젤리제 거리를 걸으며 하늘이 말했어요. 엄마, 정말 꿈만 같아요. 제가 이런 자리에서 엄마와 함께 일할 수 있다니. 우리가 함께라면 못할 일이 없어. 앞으로 더 큰 꿈을 이뤄보자. 30년 만에 찾은 진정한 가족, 그리고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미래. 이제 두 여성 리더가 손잡고 더 큰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미정기업은 모녀의 리더십 아래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진정한 사랑과 신뢰로 맺어진 가족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보여주는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